네, 첫 번째 정론 일치입니다. 한동훈과 김경률, 김건희 여사에게 총공세를 했습니다. 김경률이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언급을 했어요. 김경률이는 이게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경중을 따지자면 디올백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다. 주가 조작 의혹보다 더 심각하다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의 감정, 국민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생각한다 이랬어요. 김경률도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 마음,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김경률이한테 질문이 있어요. 한동훈과 얘기해 봤냐 이렇게 질문하자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안 했을 수가 없지 않냐 그랬어요. 김경률이하고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직접 하는 게 좀 부담되니까 김경률이가 네가 해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또 그 다음날 김경률이가 이런 발언을 한 다음날 1월 19일 한동훈이는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곧 죽어도 지그들 필요할 때는 국민을 얘기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공식 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하는 것이 맞지. 그런데 이거는 공식이니까 내가 하는데 이거는 비공식이니까 난 안 해? 그러니까 검사나 계속 하라 그러지. 검사나. 공식적인 관계로 따지면 국가 간 관계, 국가 원수 간 관계야말로 가장 공식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먹는 거 준비하는 것까지도 다 공식적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그 정상들 간의 대화도 프라이빗한 사적인 신뢰가 있을 때야 없을 때가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상회담을 하면 다 버텀업 방식으로 밑에서 과장급, 뭐 국장급, 차관보, 장관 쫙 올라가면서 조율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쪽 대통령이 A 하면 저쪽 대통령은 A 다시 하는 식으로 다 설계까지 시나리오까지 짜놓고 사진 찍기용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거 20세기 방식이에요. 지금은 업다운 방식입니다.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의기투합하거나 이해관계가 맞아서 오케이 합시다. 그러면 야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실무적으로 팔로우해. 이게 정상회담 이 정상외교 시대예요. 이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냥 공식적이고 드라이한 얘기만 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러면 뭐하러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릅니까? 왜 정상회담마다 영부인들이 같이 동반해서 영부인 친교 시간을 따로 갖습니까? 조금이라도 서로 친밀하게 개인적인 사적인 네트워킹에서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가장 공적인 정상회의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대통령들한테 이거는 공적인 거니까 하셔도 되는데 이거 뭐 캠프 데이비스에서 뭐 사적으로 뭐 대화하는 거는 이거 사적인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바보들이 국정할 수 있어요? 정치에는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게 정치예요. 이 한동훈은 디올백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당시 1월 19일입니다. 기자들 질문에. 그리고 이때는 그 전날 김경률이가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고 질렀을 때 그 다음 날입니다. 그때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냐.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다. 또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것이다. 김경률을 완전히 엄호하고 있어요. 짜고 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때 국민의힘의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김경률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존중한다 그랬어요. 당시 당 분위기가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동훈을 주도해서. 한동훈이가 주도해서 김경률이가 선봉치고 나가면서 당 전체 분위기가 김건희 여사 사과
쪽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문제 못 풀면 수도권에서 선거운동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물론 당시에 윤재호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 이 명품 가방 사건 본질은 공작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이게 공작이고 피해자라고 하는 본질을 강조를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요청합니다. 이러자 그건 대구 경북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수도권은 지금 죽겠어. 사과해야 돼 라는 얘기가 마구 치고 나오고 있어요. 자, 당시에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고 몰아가는 쪽이 있었고, 야 그거 공작에 당한 희생자야. 사과는 저쪽에서 해야지. 사과가 아니라 저쪽을 수사해야 되는 거야. 당당하게 맞서야 되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 양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당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이한테 대선 때 사과를 했더니 사실은 그런 역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원한다면 사과하겠다. 사과 아니라 뭐라도 하겠다. 판단해달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걸 대답을 안 한 겁니다. 이걸 무시한 거예요. 당시에 가장 급하고 중요했던 현안이라고 한동훈이가 생각했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이렇게 하면 되냐? 사과하면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가 많습니까? 그렇게. 지금 왜 이 시점에 이런 문자가 공개됐냐? 전대 개입이다. 지금 한동훈이가 그렇게 역공을 취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보낸 문자,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알 거고 한동훈이가 알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몰라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6개월 지난 지금 어떻게 이게 갑자기 문자가 공개됐냐?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이걸 슬그머니 유출한 것처럼, 또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시점에 이런 문자가? 이겁니다. 한동훈이 뿐만 아니라 한동훈 캠프에 있는 자들이 일제히 왜 이 시점에 이런 문자가? 이거 당무 개입이다. 이러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궁할 때는 돌아서서 물어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어디서 어설프게 이런 얘기 전에 듣고 그리고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는 모양인데,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적 정확한 기사는 1월 14일, 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내고 나서 2, 3일 후 1월 24일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미. TV조선은 1월 24일 뭐라고 보도했냐? 최근 불거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충돌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당 쪽에 전달했던 것으로 TV조선이 확인했다.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왜 성사되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보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 시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시점에 이미 TV조선이 이걸 보도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보도했을까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제 추정입니다. 이 문자를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여성으로서의 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과 아니라 뭐라도 당이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김건희 여사가 지금 와서 공개를 하겠습니까? 시샘말로 이 쪽팔리는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스스로 유출을 해요? 그래서 다 잊혀져 가던 디올 파우치백 사건을 다시 국민들 면전으로 다시 끌고 와요? 그리고 완전히 자존심 내려놓고 이 한동훈한테 보낸 그 문자를 국민들한테 다 알려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무슨 정신 나간 소리들입니까? 저는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예요. 차라리 이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그냥 침묵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자 이렇게 공개된 데는 다른 연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지금 이거를 CBS의 김규환 논설위원이 재구성했다 그러잖아요. 원문을 본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라고 정치권의 전원으로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재구성해서 공개한 거예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문자를 언론에 유출했다면 뭐하러 재구성을 합니까? 그냥 캡처해서 그대로 실어버리지.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근데 CBS는 이걸 재구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이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일십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하여튼 주위에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듣거나 본 게 아니니까 주장으로 제가 전합니다. 뭐 어떤 여기자한테도 이 문자를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거 씹었어. 이러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에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기자들이 그 문자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이 문자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과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다르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는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라인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대답 안 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이 시점에 이 문자가 공개됐냐? 뭔가 당무 개입에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공작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고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 말이죠. 이제 막 급하니까 확 돌아서서 마치 쫓기던 쥐가 고양이 물듯이 확 돌아서서 지금 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이 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의 주장대로 이게 전당대회에 음모적으로 공작적으로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한 당무 개입이라면 그럼 대통령과 영부인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정치 관여 위반을 정면으로 정치 관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좌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한동훈은 지가 급해가지고 앞뒤 가리지도 않고 상대가 이 사안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지만 산다, 자기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당무계의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무계의 음모론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누구겠냐고요. 한동훈의 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짓을 지금 한동훈이가 자기가 살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지금 원희룡은 이런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은 구차한 변명이다. 해당 행위다 했습니다. 윤상현은 문자에 당연히 응대했어야지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당에서 선거 전 한참 진행되던 중에 김건희 여사 이 디올 파우치백 가지고 김경률이가 선봉 뜨듯이 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 표명을 합니다. 언제 하냐 하면 2월 8일 날, 이 사태는 1월 말에 터졌거든요. 2월 8일 날 KBS 녹화대담,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한 녹화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앵커가 질문을 하자 이른바 파우치, 이 외국 회사 조그만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최세영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이 있다면서 다가왔기 때문에 거절하기 참 어려웠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박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나는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 있어서 내가 그걸 알았다면 단호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 이런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쉬운 점이 있다. 이게 1차 윤석열 대통령의 유감 표명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5월 9일 대통령 임기 2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합니다. 내가 연초에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KBS 대담입니다.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 이랬어요. 사과 표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 이 디올 파우치 공작 도둑 촬영 사건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이건데 이게 5차례 보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같은 문자를 이자가 일씹하니까 읽었는데 씹으니까 같은 문자를 또 보내고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군요. 채널A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1월 15일 날 처음 보냈답니다. 1월 15일 날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서 의논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있다가 1월 19일 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뜻에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주로 이제 이 19일 날 보낸 문자가 많이 알려졌어요. 이걸 또 씹으니까 또 4일 있다가 23일 한동훈이한테 김건희 여사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말이 앙뚱안했다 어쩌고 하는 발언이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해하려고 한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김건희 여사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데 큰 마음 먹고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를 맡아줬는데 충분히 공감된다.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 5차례의 문자 어디에도 한동훈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또는 사과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뭐 섭섭하다고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미안하고 부담이 돼서 죄송하다. 뭐든지 할 테니 결정해 달라. 이걸 4일 간격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이틀 간격으로 보냅니다. 처음 보낸 게 1월 15일이고 마지막에 보낸 게 1월 25일이면 열흘 동안 한동훈이한테 문자를 보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런데 한동훈 이자는 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이 문자, 대통령 영부인이 보낸 문자를 기자들한테 시시덕거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씹었어. 이랬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린 한동훈 측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누가 죽는지 보자. 누가 죽는지 보자. 한동훈 측, 국회의원 누군가가 얘기했다는데 누가 죽는지 보자. V1 윤석열 대통령, V2 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를 오케이 했다면 선 넘은 거다. 그러니까 이번 문자 공개의 배후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있다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하고 같이 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한테 당권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달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저도 제 얘기가 어디로까지 갈지 몰라서 좀 줄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장예찬이요. 저희 방송 내일 이슈포격의 이영풍 기자와 함께 장예찬 후보가 나올 텐데요. 장예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적 사적 이거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좋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한동훈이가 검사장일 때, 그때 검찰총장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300여 차례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사적인 거냐 공적인 거냐 그럼 대답해봐라. 이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됐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공천 취소되기 전에 한동훈과 많은 소통을 했다. 당시 저에게 이준석으로부터 한동훈 공격을 방어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본인이 유리한 이슈는 공적 소통이고 자기한테 불리한 이슈는 사적 통로라고 답장 안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설사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를 안 받았어도 한동훈이가 먼저 공식, 비공식 모든 라인을 다 가동해서라도 설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비대위원장 아니냐. 충북뉴스의 손인석 고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대권가들을 위해 대통령과 형수를 벌였다. 평소에 형수님 했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비애감이 든다. 원희룡 캠프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국어시험 보는 거냐? 이걸 사과 안 하겠다고 지금 계속 읽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 한동훈이가 진짜 몰리고 몰린 모양입니다. 갑자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한테 아니 그때 왜 당신들은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라고 요구 안 했냐? 이러고 대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러면서 나를 공격하냐? 이러고 있어요. 원희룡은 한동훈이가 자꾸 공적, 사적인 거 구별을 하니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동훈이 사적으로 공천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누구냐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이가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다고 펄쩍 뛰었어요.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다.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거를 칼같이 구별하는 걸로 이거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원희룡의 비판은 뭐냐면, 야, 너 비대위원장 할 때 공천 문제는 다 사적으로 가족이나 인척하고 의논했잖아 라고 비판한 거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 한동훈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원희룡이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이건 한동훈이가 앞으로 대권 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희룡을 고소해라. 그것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래서 원희룡의 주장,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공적인 거 사적인 거 구별 잘하던 한동훈이 막상 공천에서는 자기네 가족하고 인척하고 사적으로 다 의논해서 했다고 하니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법정에서라도 가려라. 한동훈이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한동훈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을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불명예스러운 공격은 막아내고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 왜 자꾸 엄포만 놓고 마냐. 한동훈이가 고소 잘하는 건 다 안다. 세상이 다 안다. 그러니 고소해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원희룡을 고소해서 진짜 원희룡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희룡의 비판대로 한동훈이가 다른 사람한테는 공적인 잣대 갖다 대면서 지가 할 때는 가족들하고 인척들하고 공천도 막 의논하고 지 멋대로 한 파렴치한 이중 인격자인지 법정에서 밝히자. 이게 우리 자유파를 위해서나 국민의 힘을 위해서나 한동훈 지지자들을 위해서나 이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김정식의 말, 어디가 4.3 왜곡인가? 네, 어제 광주에서 광주 호남 지역에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참석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 김정식 후보가 광주 호남에서 또 제주도와 함께 했던 곳이기 때문에 4.3에 대해서 또 호남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이 4.3 관련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소시오패스적 망언이다 이러면서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김정식 후보가 정견 발표 중에 뭐 망언을 했다는 건데, 사상 관련 망언을 했다는 건데, 어떤 망언을 했는지, 이른바 어떤 망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연설 시간이 뭐 4분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인사하고, 호남과 제주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 가장 결정적 장소였습니다. 이게 호남 제주 합동연설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방 직후 상황을 짧게 언급하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든 말든 공산주의 하든 말든 우리 민족끼리 한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는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규시가 걸어갔던 길이죠. 두 번째는 아니다. 어떻게든 이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걸어간 길이다. 다행히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후자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건국 기간에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다. 4.3 사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4.3 사건. 정말 수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4.3 사건 왜 일어난 겁니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노동당,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 간부 김달삼이 수백 명의 무장대원을 이끌고 경찰서를 기습했습니다. 그게 직접적 발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소시오패스족 망언이다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품을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망언입니까?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4.3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를 거쳐 1954년 9월 21일에 이르기까지 7년 6개월간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최대 3만 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정식이 연설에서 한 이 부분은 이 특별법에 있는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를 설명한 겁니다. 특별법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김정식은 이 소요 사태가 김달삼이가 일으킨 소요 사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식의 이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 현대 정치사가 주 전공입니다. 정치학 내내 한국 현대 정치사 4.3을 포함한 걸 공부했고, 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위키백과라고 하는 자료에서 뽑은 겁니다. 김달삼이라고 치시면 위키백과에 김달삼이라고 치시면 이 자료를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삼은 남조선노동당, 남노당이죠. 박헌영의 남노당.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겸 유격대 사령관으로 제주 4.3 사건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에 월북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주석단에 선출돼서, 이거는 북한의 국회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에 참여하였고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다. 그리고 1949년 8월에 유격대원 300여 명을 이끌고 38선을 침투해서 남파에서 내려오다가 경북 보현산 일대에서 국군에게 사살됐다. 현재 평양 애국열사릉에 이 김달삼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달삼은 1948년 4.3만 주동한 것이 아니고 그 1년 반 전인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에도 깊이 개입했다. 조선공산당 대구시당 서부지역 세포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경찰의 체포를 피해 연말경에 귀향해서 대정명 하모리에 거주하면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겸 유격대 사령관으로 제주 4.3 사건을 주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48년 4월 3일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김달삼이 주도하는 남노당 제주도당은 4월 3일 새벽에 무장반란, 무장폭동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4월 3일 새벽 제주도에 있는 12개 파출소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일제히 공격해서 경찰 가족, 우파 인사, 그리고 50 총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들을 살해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마치 6.25 전쟁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제히 기습남침했듯이 김달삼이는 그 2년 전에 1948년 4월 3일 새벽에 제주도에 있는 20여 개 경찰 지서 중에 자기들이 공격 가능한 12개 지소를 기습해서 경찰 죽이고 경찰 가족 죽이고 우익단체 인사 다 죽이고 선관위원들을 죽였어요. 50 총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북한은 이때 김달삼이가 일으킨 이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는 5월 10일 날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만 50 총선거를 해서 재헌국회를 구성했어요.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무장폭력 폭동으로 50 총선거를 못하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가 바로 제주 4.3의 김달삼인 거예요. 김일성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1948년 8월 21일에서 25일 동안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조선 국회를 지그들이 따로 구성을 한 거예요. 김달삼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1948년 8월 2일 배를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서 주석단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회의원에 선출됩니다. 연설도 합니다. 또 제주도 인민유격 때 투쟁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는데 여기 보면 4.3의 목적, 4.3 사건의 목적 뭐라고 써있냐. 남노당 조직 수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무장봉기를 했다고 지가 스스로 보고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김정식의 연설, 4.3을 언급한 이 연설 어디에 역사적 팩트와 다른 주장이 있습니까? 역사적 팩트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소시오패스적 망언입니까? 좌파들은 여러 차례 재미를 봤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막 공격을 해요. 망언이다, 망발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버려. 당장 몇 달 전 총선에서 좌파들이 제거하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도태우 5.18 관련 발언으로 한동훈이가 알아서 제거해주고, 장해찬 한동훈이가 알아서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원이도 마찬가지예요. 태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북 주사파들의 실체를 밝히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순간 이 좌파들이 지그들이 찔리니까 지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마구 공격을 해댑니다. 망언이니 뭐니.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 쫄아갖고 있다가 야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잘라버려. 그렇게 해서 김재원이가 당원권 1년 정지당했고 태영호가 당원권 정지 3개월 당했고 그리고 도태우가 공천 박탈당했고 장해찬이 공천 박탈당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김정식이 자격 박탈할 겁니까? 어떤 경우에도 역사적 팩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하수상해도 문재인이 아니라 그 어떤 종북 주사파가 정권을 잡아도 역사적 팩트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자유우파 정권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도 막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여러 번 당해가지고 먼저 징계해놓고 자격 박탈해놓고 나면 다시 뒤집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정식은 자격 박탈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 박수 받을 일을 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김정식과 같은 용감한 후보는 지켜주셔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꼬리 내리는 한동훈 캠프. 문자 메시지 5건의 원본이 거의 원본 그대로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은 본인에게는 이 5개 원문 중에 뭐 일부인지 전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워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정훈이가 얘기했어요. 이 전문이 공개된 문자 메시지 출처가 어느 쪽이냐가 지금 관심이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쪽은 아니다. 왜? 5건 문자 중 일부가 지워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자 출처 뭐 이런 거 별로 지금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철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젯밤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보냈다는 문자 관련해서 이걸 언론에 퍼뜨린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런 언론 보도와 이를 인용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경고한다. 어떠한 근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저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철규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한 것은 진중권이하고 배현진이가 김건희 여사 문자가 언론에 유포된 배후에 이철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따른 반격의 성격이 있습니다. 진중권이는 지난 일요일 어제 그저께입니다. 이철규 쪽에서 장난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어요. 자, 이철규 당사자인 이철규가 좋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여러 경로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한동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김건희 여사 사과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면서 또 다른 한편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이한테 사과할 의사가 있는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뜻이 되는데 그야말로 이중 플레이 했다고 지금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나 하는 것일까? 예, 윤상현이 오늘 방송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문자 논란에 대해서 계속 말 바꾸지 말고 사과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자 한동훈은 말 바꿨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저는 일관성 있게 말해왔다. 나경원이 김건희 여사 보낸 문자 아무리 읽어봐도 사과하겠다는 뜻이 있는 문자다. 왜 당사자 얘기도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시켰냐. 그러자 한동훈이 그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이미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적 연락에 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말을 바꿉니다. 이게 공적 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공적인 문제를 왜 사적인 통로로 하냐 그랬다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여러 통로로 받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으니까 다 말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설명이고 해명입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김건희 여사가 완전 이중 플레이 했다는 것과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페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한동훈이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파악했다는 것인가? 권성동 또 페북에서 한동훈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 친윤 핵심 인사는 한동훈의 거짓말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고 싶지만 정작 사과했을 때 선거를 책임진 당의 불역풍이 걱정됐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은 것 아니냐. 반면에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러닝메이트 박정훈은 한동훈 쪽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사과가 필요한 것 같다는 취지를 용산에 전달했는데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이 이미 와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까지는 이 문자 공개, 언론 유출에 뭔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한동훈 측에서 역공을 취하듯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기류가 또 바뀌었어요. 장동혁이는 대통령실이 아니고 친윤 인사와 원희룡 캠프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것에서 이제 친윤 인사와 원희룡 캠프를 배후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한 신지호도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물었어요. 이 배후에, 문자 유출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다. 대통령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다.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자 친윤 쪽 정치인들, 문제 이철규를 이제 지칭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측에서 완전히 꼬리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에서 한동훈이 과반 못 넘는 상황이 됐다. 우리 당원들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저 한동훈한테 어떻게 표가 가겠느냐? 이미 한동훈 대세로는 꺾였고 빠르게 이런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빠르게 국면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공방에 배현진이가 왜 껴들어? 자, 원희룡과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 대응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희룡이 최상병 특검 해야 한다는 주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냐? 한동훈한테 물었어요. 한동훈이가 경찰 수사는 사고 원인에 관한 거고 특검이 말하는 건 사고 이후에 처리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입장 유지의 뜻을 밝혔는데, 이거 황당한 답변 아닙니까? 지금 수사가 경찰 수사만 있었습니까? 공수처 수사는 뭐예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정훈이 저 항명 사건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해병대 특검, 해병대원 순직 관련된 수사는 세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최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이거는 경북경찰청입니다. 왜 경북경찰청이냐? 해병대가 포항에 사령부가 있으니까 사령부 소재지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른바 수사 외압.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말에 따르면 사건 이후 처리에 관한 부분은 어디서요? 공수처에서 이걸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하고 있어요. 특검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정훈이라는 자, 이 수사단장. 이 자가 항명한 거,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대놓고 항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끝나서 재판 중이에요. 이 세 갈래로 지금 진행되어 왔어요. 한동훈이가 뭐 기본 팩트도 지금 제대로 모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상황을 돌파하고 민심을 받는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자 원희룡이 경찰의 불송치 이후에 보면 이번에 경찰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불송치 결정 내렸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원희룡이 경찰의 불송치 이후에 보면 수사권이나 수사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압력이 성립될 기반이 없다는 게 1차적 판단 아니냐. 그런데 수사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야당의 의혹으로 특검을 해야 하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한동훈이 원희룡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특검을 막을 건데요? 막을 자신 있어? 막을 자신 있어? 국민의힘 의석 108석으로 과연 계속 막을 수 있어? 이렇게 되물어봤어요. 그러자 원희룡이 혹시 특검 반대표를 이탈시킬 생각인가? 라고 대응을 했어요. 자, 뭐 제가 이 두 사람의 공방에 일일이 끼어들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원희룡한테 그럼 특검 어떻게 막을 건데 막을 자신이 있냐 그랬죠. 108석으로 계속 막을 자신이 있냐 그랬죠. 108석이면 계속 막죠. 108석이 계속 똘똘 뭉쳐있으면 왜 못 막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8석이 뭉쳐있으면 막아요. 그거밖에 더 있잖아요.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8명이 똘똘 뭉쳐서 특검법을 반대하도록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쓸데없이 독자적 특검론이니 뭐니 해서 오히려 전열을 지금 흐트러뜨려 놨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머리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괜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108명이 똘똘 뭉쳐서 특검법 부결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8명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 될 법이 특검법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좌파들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56개 법안을 7월달 안에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거 정부에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다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되거든. 전부 다 위헌 독소 조항이 잔뜩한 법이니까 노란봉투법 같이.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때 108석이 똘똘 뭉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저쪽에서 재해결 하자. 108명이 가서 부결. 끝. 얼마나 쉬워요. 그 쉬운 거를 그래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냐고. 이 두 사람이 계속 공방을 벌이는데 한동훈은 비례대표 사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원희룡이 이 당무감찰을 같이 받겠느냐, 사천 의혹 관련해서 당무감찰을 같이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사천 대상이 된 후보들, 나 그 사람들 이름도 모르겠다. 그 두 분과 제 처가 아는 사이라면 정계 은퇴하겠다. 맞아면 한동훈의 아내가 공천에 개입했고 구체적으로 두 사람과 인연이 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그 두 사람과 제 아내가 아는 사이라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것도 참 황당하네.
아, 왜 이름도 몰라? 자기가 공천 책임자잖아. 여러분, 이게 공천 책임자는 공관위원장이 공천 책임자인지 잘못 아시는데, 공관위원장은 공천의 실무 책임자예요. 실제로 공천이 확정되는 것은 공관위의 추천을 비대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해야만이 공천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비례대표나 다 똑같았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이 사람 공천 줘! 라는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한동훈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지가 공천 준 사람 이름도 몰라? 이게 말이 되냐고. 뭐 공천 준 사람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쯤 돼? 비례대표 달랑 20명 내외예요. 이 사람들 이름을 지가 어떻게 몰라? 원희룡은 한동훈이 우리 당에 입당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과 공천 같은 민감한 문제를 수시로 의논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지난 5월에 CBS에 이미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서 도저히 한동훈을 포함한 주변 인물 측근이 관여한 것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이 자행됐다. 그리고 단순히 언론 보도만 아니라 다른 근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라고 나를 세웠어요. 원희룡이 그럼 지목하겠다. 말해라고 하니까 내가 지목하겠다.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 그리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간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말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다 증거 조작할 것 아니냐. 그러니 나한테 자꾸 묻지 말고 객관적으로 당무감찰을 같이 받자. 내가 아는 거를 당무감찰에다가 다 얘기할 테니까 네가 아는 얘기도 당무감찰에다가 다 얘기해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하자 그러면. 그러자 한동훈이가 갑자기 김의겸이를 소환합니다. 와, 이 대목에서 어떻게 김의겸이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김의겸이보다 원희룡이 더 못하다. 이게 갑자기 김의겸이가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 김의겸이보다 원희룡이가 더 못하다. 아, 이게 무슨 술자리 의혹, 청담동, 이거 아마 염두에 둔 모양이네. 김의겸이는 녹음이라도 틀었다. 원희룡은 김의겸이보다 더 못하다. 그냥 던져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정치 그만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원희룡이 마치 노상방뇨 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마타도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이게 한동훈이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하는데 이 하는 말을 보면 말이죠. 아주 천박하게가 이럴 데 없어요. 그래도 같은 당을 아는 동지고 또 선배 당원인데 뭐 첫마디부터가 거짓말 하지 마라. 사과해라. 그리고는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집에서 나오는 이 천박하기 짝이 없는 말들은 다 향기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하나 봐. 또 원희룡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김경률이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한동훈이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럼 좋다. 총선 때 사천 의혹, 그다음에 장해찬이가 제기한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이것도 다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셋 중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너 정계 은퇴하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동훈이가 원희룡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들에 답한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래 놓고
마치 노상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구태정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발언들이 천박해서 제가 더 이상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힘 선관위는 총선 공천 마타도 확대 재생산하면 제재 조치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마치 마타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한동훈의 주장을 손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아, 참. 서병수 정신 차려. 선대위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선대위는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서 무작정 한동훈이 말 따라 마타도 어쩌고저쩌고 경고나 하고 있어. 그냥 나 한동훈이한테 줄선 선대위라고 그냥 광고하고 다니지. 근데 이 판에 말이죠. 배현준이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 원희룡한테 배엄망덕이다. 배엄망덕이라고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희룡이 이 문자 무시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아예 총선 지려고 한 거냐라고 반어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총선 지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개무시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냐. 이거 총선 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예? 어떻게 고의로 총선 지려고 했냐는 식으로 발언을 하냐. 배은망덕하다. 자기는 선거 때 한동훈이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끼어들었어요. 하여튼 이 한동훈이나 한동훈 쪽에 있는 사들이 지금 이게 문자 해독이 지금 잘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을 지금 국어시험장으로 몰고 있는데 배현진이 이것도 반어법도 모르고 지금 배엄망덕이니 어쩌니 하고 좀 끼어들었어요. 배현진이 이자도 어디 이 국어 좀 공부하는 데다가 어디 한 일주일은 갖다 집어넣었다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을 장해찬이가 공개했습니다. 지금 장해찬이는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당의 무슨 최고위원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아직 복당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야말로 힘없는 이 무명소졸이에요. 그냥 방송도 이제 갓 재개해서 뭐 어디 많이 다니지도 못해요. 자, 이런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거 한동훈이가 그냥 놔두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장해찬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한동훈이가 아무 소리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장해찬이 말이 맞거나 아니면 장해찬이가 너무너무 겁이 나거나 둘 다인 것 같아요. 자,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 때 자신을 위한 여론 관리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듯한 장해찬의 텔레그램 메시지. 장해찬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자기가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겠죠. 장해찬은 저는 마타도 하지 않는다. 복수의 여러 사람의 한동훈 측 여론조사팀 관계자로부터 내가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한다.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공개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2023년 5월 16일 장해찬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장관님이 한동훈입니다. 2023년 6월 2일에는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면서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2023년 7월 29일에는 박주민이가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 연좌농성으로 한동훈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화영 들어놓은 이슈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완전히 여론 작업하고 있다는 거를 한동훈이한테 보고하기 위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11월 6일자
댓글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비례 10번 받고 선거 지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좀 고조시켜 달라고 장해찬이한테 이 여론 작업팀에서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11월 6일이면 한동훈이가 장관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뭐 공적인 거, 사적인 거 구별 잘하는 이 한동훈이 장관으로 있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가 이런 텔레그램 문자를 그 사설팀에서 운영을 하고 보고를 받고 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예, 국정농단이죠. 장해찬은 이 글을 공개하면서 한동훈은 뭐 비례 10번 뭐 어쩌고저쩌고 오직 한동훈의 홍보를 위해 장관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다. 누구인지 한동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도 나한테 대응을 못한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준석이도 한마디 했어요. 장해찬의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한동훈은 이 논란이 확산하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실이 없대요. 그게 해명이야. 그래서 이 문제 장해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당 최고위원도 아니야. 국민의힘 당원조차 아니에요. 그냥 힘없는 장사미사야. 그런 사람이 한동훈을 상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한동훈의 성격에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런 장해찬의 이 문제제기와 폭로를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고소로 법적 사법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 이건 사실이구나. 사실이니까 잘못 걸었다가는 지가 질 것 같으니까 시인하는 거구나 사실상. 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갑니다. 네, 조정훈이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입을 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전격 시사에도 나와서 상당히 그 강단 있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조정훈은 이 백서에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담겠다. 백서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백서에 담겨져 있냐 그랬더니 아직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걸 담겠다 이랬어요. 자, 뭐라고 답변했냐면 솔직히 고백하면 김건희 여사 문자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걸 무시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에 하나 백서가 발간이 좀 미뤄진다면 그 안에 시간을 벌어서라도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한동훈의 해석과 입장과 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아쉽다. 첫째,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황상무 이슈나 이종섭 이슈 등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갖고 있던 프리미엄을 살린 공약들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쳐서 아쉽다. 둘째,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한동훈이 혼자 했을까? 혼자 한 게 아니라 일부 뭐 정치평론가들하고 상의했으리라고 짐작하지만 정치평론가의 진중권이 같은 자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훈이를 지금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그래요. 진중권이를 정치평론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평론을 평생 업을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정치 예능꾼이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요.
아무리 좋게 봐도 그 사람들은 비선이지 않냐. 비대위 구성이 그냥 거수기로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아닌데 문 닫고 비대위원들하고 논의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의 그 사과 의도, 사과 용의 문자, 사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문자 내 끝까지 살린다. 끝까지 살려서 주위에서 반대가 있었다? 다 설득한다. 여사가 직접 이런 의지가 있는데 당신 왜 반대하는 거야? 한 명씩 찾아가서 끝까지 설득했을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이뤄냈다면 진짜 총선 결과가 달랐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백서 내용이 도대체 백서 내용을 모르지 않냐 지금. 한동훈이도 못 보지 않았냐. 근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냐. 혹시 한동훈이한테 불리하게 써놨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특정인을 공격하고 또 특정인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서 쓴 거 아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지난 총선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적었다. 또 당헌 당규에 맞지 않는 일들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써놨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1.1획도 양보할 생각 없다. 다음에 들어서는 지도부에서 만약에 지금 전대 전에 공개가 안 되고 다음에 지도부가 들어와 갖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수정 요구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거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저하고 방송했으니까 전격 시사 얘기하는 겁니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서 다 공개하겠다 내용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1획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네. 정론 1심이었습니다. 일체형 확장 억제. 일체형 확장 억제. 일체. 한국과 미국이 몸은 두 개지만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일체형 확장 억제. 확장 억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사하겠다는 겁니다. 한미가 한 몸처럼 움직여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무기들을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선언이, 이런 약속이 어제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협정으로 체결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 그리고 국가안보적 사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언제든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작전 지침을 최초로 문서화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뭐 몇 개 갖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요격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중에 한두 개가 뭐 우리한테 와서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최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 후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이거는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 죽을 줄 모르고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정은이와 평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미가 조약으로 협정에 사인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11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결정해서 재고가는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한미가 함께 핵을 포함한 모든 북핵 대응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 실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상의 한국형 핵 공유가
협정으로 현실화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 당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쪽으로 나아갈 거라고 예견해 왔어요. 불법적 핵을 가진 북한과 정식 핵보유 국가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양국의 절박한 인식이 어제 이 협정으로 가시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이 통합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간 한미동맹은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해왔어요. 그리고 해구사는 그 위에서 미국의 의지에만 의존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이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 여기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이라는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과 미국도 핵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또 압도적, 북한 핵보다도 더 강력한 더 큰 공격력으로 압도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킬 때까지 결정적으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김정은이가 핵포통 근처에서 장난만 치면 그걸로 김정은은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대응에서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젠 한반도 핵 운영에 있어 우리 조직, 우리 인력, 우리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 핵, 재래식 전력 통합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서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 핵 자산의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경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될 것이다.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으로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공동성명은 어제 채택된 시점부터 즉각 효력을 발동시켰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 핵발사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탑재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고 24시간 물 샐 틈 없는 확장 억제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가를 양국이 앞으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과 컨틴전시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구성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동시에 양국은 핵 재래식 통합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이고 북핵 위기 시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이번 조약에 담았습니다. 다양한 레벨에서 관련 절차를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인데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와 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사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 양국 간 합의가 협정으로 조인되지 않으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협정 조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북러 조약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핵무장론이 거세게 지금 일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여론, 과연 미국의 약속만 믿고 우리가 계속 핵무장 없이 가야 되겠느냐,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전술핵 무기를 갖다
배치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강력한 여론을 어떤 형태로든 수렴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필요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일체형 확장 억제 협정 조인이 있었다. 이런 점도 또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 주권론, 핵 무장론, 전술핵 배치론, 핵 공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이런 걸 레버리지로 써서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미국의 대한 방어 약속을 더 받아오라고 하는 정치적 제스처인 측면이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정부는 훨씬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치권의 이런 핵 주권론, 핵 무장론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일체형 핵 확장 억제를 협정으로 조인하는데 훌륭한 레버리지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